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 2018학년도 대비입니다. 2017년도 교육학, 논술, 중등 임용 대비를 위한 교육학, 논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저희가 오늘 같이 한번 정리를 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이후 공부 계획을 잡으시는 데도 이런저런 도움이 되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자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가이드 책자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받으신 얇은 프린트아웃해서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작은 책자 같은 경우에는 합격 가이드라고 해서 뭐 강의 안내라든지 합격 수기라든지,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교육학 용어 정리라고 해서 영역별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좀 더 교육학 공부를 하실 때 간단한 용어 사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평소에 공부 시작하시기 전에 보셔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도 한두 개 정도 간단하게 봐두시면 뭐 꾸준히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넣어진 자료고, 후반에 보면 합격 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합격 수기 많이 찾아 읽으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보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재밌게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설명에도 여기 그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초반에 문제 경향 파악 부분과, 그다음에 지금까지 출제됐었던 기출 문제들의 트렌드 파악하는 거, 그다음에 올해 나왔었던 2017학년도 시험의 기출 문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하고, 그다음에 프린트아웃에 있는 자료들 또 함께 같이 보면서 올 한 해 공부 어떻게 다져나가셔야 하는지, 준비하셔야 되는지 같이 확인하도록 할 거예요. 근데 아마 기출풀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난 안 봤는데 딴 사람들은 다 봤나, 지금 가만히 있는 걸 보니까. 시험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한두 개 이상, 하나만 보신 경우는 잘 없을 거고, 여러 개 확인하시면서 최대한 내가 어디에서 점수가 나올 수 있을지 최대한 찾아보거든요. 풀이 자료라든지 강의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나오는 얘기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찾아보셔서 되게 보기 싫으실 거예요. 시험을 치시는 쌤들은 정말 보기 싫으실 거고, 그 다음에 시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또 기출 풀이 얘기를 하면 되게 또 답답한 게, 사실은 봐도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분명히 내가 교직 과목 수강하면서 보기는 봤어요. 보기는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혼자 뭔가를 쓰려고 하면 또 뭐 그렇게까지 쓸 게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저 설명을 듣는 게 지금 나한테 크게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시면서 이 시점에 기출풀이를 하는 게 참 애매한데, 지금 저희가 곧 좀 이따가 확인을 하게 될 기출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게 이래서 맞아요, 여기에서 이런 걸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 자체에 대한 그 세밀한 분석이라기보다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에 따라서 공부하시는 방식이나 공부하는 게 자료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출을 분석하는 거니까, 시험을 보신 분들도 그 다음에 또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러니까 요 시점에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건, 그렇지, 시험에서 요구하는 건 이런 것들이니까 내가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봐야겠다,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올해 공부 대비하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자료 보면서 시작할게요. 자, 가이드북을 보시면 제일 먼저 첫 번째 페이지 펴보시면 중등 교육학 논술 출제 경향 분석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교육학 논술 중등에 있어서 출제됐었던 정기 시험들이에요. 제일 첫 번째 시험은 뺐는데, 왜냐하면 제일 첫 번째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특수교사 추가 선발 시험이었었거든요. 중등 특수교사 추가 선발 시험이었는데, 그 시험은 출제 주체가 평가원이 아니에요. 평가원이 아니고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교육학 영역과 전공 영역을 함께 출제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 자체가 요구하는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관심 있는 영역 자체가 일반적인 중등교육학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의 문제는 완전히 그 심리 쪽으로 집중돼서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겪어보고 있지만 의외로 공부할 때는 많은 쌤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심리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근데 심리 열심히 공부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다른 부분들보다 좀 재미가 있죠. 그래서 자꾸만 하고 싶어져요.
어차피 교육학 공부를 할 거면 조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거. 내가 봤을 때 좀 납득이 되는 부분들. 그래서 심리에 많이 기대시게 되는데 실제로 출제된 항목들을 보면 심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부분들, 또 의미 있는 부분들 많지만 시험 준비잖아요.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5년이든 10년이든 길게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임용시험이, 중등 임용시험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면 주변에서 요새는 워낙 공무원 시험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 준비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친구분들 중에 한두 분은 뭐 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실 거고 또 한두 분은 또 중등, 그러니까 임용 준비도 하실 거고 되게 다양한 시험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여러 가지 시험들 중에서 난이도, 그러니까 어렵다, 되게 힘들게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할 법한 시험 중에 하나가 거의 저희 굉장히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시험이 바로 중등 임용 시험이잖아요. 왜 그런가? 문제 자체가 복잡하고 어렵다기보다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양이 너무 많아요. 양이 너무 많은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과 양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중등 임용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출제 트렌드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해주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 같이 보기 위해서라도 출제 경향을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14학년도 중등 문제부터 영역 간단하게 확인을 할게요. 지금 쌤들 아마 다 보통 중등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보시면 배경이 되게 다양하시거든요. 전공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양한 배경들을 가지고 계신데 일반적으로 사범대 진학하셔서 해당하는 전공, 내가 전공했던 그 교과와 관련된 전공 영역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교직 과목들, 또 사범대 내에서 이수하신 쌤들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교직 이수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이제 교육학 관련 과목들 이수하신 쌤들도 있으시고, 또 교육대학원 진학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수하신 쌤들도 또 있으시고, 그다음에 또 교사 자격증을 받은 시점에 따라서는 좀 예전에 받으신 비교과 쌤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 공부를 전혀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도 지금 시험 준비하신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들이나 영역들을 확인하셨을 때 받아들이게 되는 느낌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되게 친숙하다, 이런 거 본 적 있어,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처음 본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다. 근데 그건 당연해요. 이 시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학원에 왔는데 혹은 자료들이나 책 같은 걸 살펴봤는데 내가 분명히 예전에 수업을 들었는데 교직 과목들 수업을 들었었는데 여기에 보면 용어들, 문제들 보면 교재들 휙 넘겨보면 본 적 있는 용어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쓰라 그러면 내가 못 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과연 이 공부를 해도 되는 걸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남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걸 딱 보고 휘리릭 넘겨보시면 이거 뭔지 알겠어. 여기에 대해서 쓸 수 있어. 그러면 시험 보시면 돼요. 시험 보시고 그런 분들은 다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험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도 문제 풀려고 모의고사 문제 한 번 받을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매번 새롭고 매번 힘들고 시험 보러 가는 그날 아침까지도 시험 문제를 받으면서도 한단 말이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영역들 확인하시면서 이런 부분들 중요하게 나오는구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14학년도 중등 문제, 이게 12월 달에 출제됐었던 정식 시험 문제인데요.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잠재적 교육 과정 물어봤고, 교육 사회학 영역 안에 들어가는 문화 실조 현상, 교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그다음에 교수 이론 영역에서 최근 새 교육 과정들 공고 개정 이후부터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교수 방법으로서 협동학습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평가에서는 형성평가, 이 형성평가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게 2번 출제됐죠. 다시는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2번이나 출제가 됐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형성평가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추측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기출은 제외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다들 했었는데, 작년에 형성평가가 다시 출제가 되면서 이제 기출이든 기출이 아니든 전부 다 보셔야 되는 시험 항목이 됐어요. 그 다음에 교육행정 파트에서 교사 지도성, 우리가 교육행정 공부하시면 리더십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시지요. 바로 그 리더십 파트가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보시면 과정, 사회학,
교수이론, 교육평가,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5가지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이때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항목 자체가 좀 얕았습니다. 깊은 항목들을 물어보기보다는 제시문 내에 주요 개념들에 대한 설명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는 정보들을 상당 부분 주고 시험을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시험이 시행되고 난 이후 많은 선생님들의 반응은 되게 쉽다. 교육학 논술 굉장히 쉽고 이거는 이론 자체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하고 그걸 쓰는 시험이라기보다는 그 수능 시험에서 비문학 지문 있잖아요. 비문학 지문을 풀 때 보면 주요 개념들이나 정보들은 제시문에 다 있잖아요. 지문에 있는 걸 정확하게 찾아서 논리적으로 서술을 할 수 있으면 괜찮게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채점 같은 경우에도 첫 회 시험에서는 아무래도 첫 번째 시험이니까 문제를 출제하는 쪽도 그렇고 채점을 하는 쪽도 그렇고 해서 약간은 느슨하게 채점이 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생각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왔던 시험이기도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때 이후 교육학 공부를 많이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시험에서 15학년도 12월 달 정규 시험에서 그 준비하셨던 많은 분들이 시험 문제를 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항목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 이러면서 되게 당황하고 문제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됐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 해가 문제가 쉬우면 보통 대부분의 시험들이 그렇지만 어려웠다, 약간 쉬웠다, 어려웠다, 약간 쉬웠다 이런 식으로 약간 흐름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되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는데 일부 항목들이 약간 생소하게 접근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은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는 않겠나.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본 바로는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면 채점을 약간 관대하게 하고요. 문제가 좀 더 쉽게 출제가 되면 채점을 조금 더 빡빡하게 하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어렵고 쉽고 상관없이 점수대 자체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합격하신 분들 점수를 보면 그 점수 자체는 비슷하기 때문에 쉽다, 어렵다, 상대평가니까요. 절대평가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상대평가니까 결국은 내가 남보다 잘해야 돼요. 쉬워도 내가 남보다 잘해야 되고 어려워도 내가 남보다 잘해야 되는 시험이라서 난이도는 크게 시험 준비하시는 단계에서는 그렇게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니고 그냥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내가 최대한 잘 쓸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항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을 보면 중요한 것들 많이 나오는데요. 상대적으로 보통 교육학 영역에서 덜 강조하는 부분들도 반드시 나옵니다. 한두 가지 항목들은 반드시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객관식이면 큰 변수가 아닌데 주관식 서술형, 특히 논술형이기 때문에 개수가 너무 적은 게 우리 시험에서 제일 큰 어려움이에요. 이런 우리가 서술을 해야 되는 항목이 교육학 20점짜리인데 문제가 솔직히 20개만 나와도 서술할 수 있는 항목이 짧게 쓴다. 그래서 20개만 나와도 조금 그 변수가 적은데 지금 보면 4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4개 정도가 나오니까 하나만 잘못돼도 혹은 2개만 잘못돼도 굉장히 큰 격차가 발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빠지는 부분 없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일단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4학년도 중등 추가 시험이 있습니다. 추가 시험은 지금까지 2번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다 5월달, 5, 6월달 경에 그 전문계 고등학교 추가 교사 선발 시험을 실시를 했어요. 올해는 없었어요. 올해는 없었고 작년까지 5월달, 6월달 즈음에서 2번 정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쉽게 출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준비 기간 자체가 짧아요. 정규 시험은 12월 달에 시험을 보고 공고가 그 연초에 대략은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공고는 5월 달에 나기는 나지만 예비 공고가 5월 달에 나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졸업을 하고 시험을 준비를 한다 그러면 보통 1년 정도는 커리큘럼을 잡아서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5월 달에 시험을 보시게 되는 경우는 그게 안 되죠. 시험 준비 기간 자체가 3, 4개월 정도 준비를 하고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학도 그렇고 전공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문제 난이도는 조금 더 쉽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영역 확인해 보시면 14학년도 중등 추가 시험 문제는 청소년 비행이론 확인하는 거, 비행이론 2가지 사례를 제시문에서 찾아서 쓰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행동중심 상담의 관점에서 행동 수정 기법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교육 심리 및 상담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인간중심 상담의 기법을 확인하는 거, 생활지도 및 상담 영역에 해당하는 거. 여기 보시면 비행이론도 그렇고 행동중심 상담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 전부 다 그 생활지도 영역, 생활지도 및 상담 영역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때 저도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게
첫 번째 추가 시험이라서 많은 분들이 정보가 없었어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특히 또 그 보통 추가 시험을 보는 과목들을 보게 되면 TO가 매번 그렇게 많이 나는 전공들은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두 번째 그 추가 시험을 보면 뭐 7년 만에 TO가 났던 전공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준비가 안 된 상태인 거예요. 현직에서 일을 하시거나 그 2월 달까지 일을 하시다가 이제 3월 달부터 공부 시작하시고, 그럼 진짜 2달 정도 준비하시고 시험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최대한 이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취사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랬을 때 전문계 고등학교니까 아무래도 좀 보다 실용적인 부분들, 경험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는 교육 과정이나 교수 이론이나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겠어? 라고 해서 브루너의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을 빼고 공부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제법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부러 낸 거예요. 정말 이건 의도를 하고 낸 거예요. 왜냐하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실용적인 활동이나 실용적인 교과를 굉장히 낮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주로 가르치는 그 해당하는 교과의 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용적이고 실제적이고 경험 중심적인 관점의 교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굳이 그 시점에 이 문제를 낸 건 전체적인 영역을 돌려서 봤느냐, 아니면 정말 찍어서 공부를 했느냐, 그 부분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을 출제를 했던 것 같아요. 제 신문 내용도 읽어보면 그런 게 나왔어요. 그 학생이 이제 시험 공부를 열심히, 그러니까 생물 선생님이셨는데 내가 수업을 하러 들어가서 생물 교과에 대해서 막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열심히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왜 내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니? 그랬더니 난 나중에 애견 미용을 할 건데 그 생물 공부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그냥 관련된 부분들의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나는 난 훌륭한 애견 미용사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교사가 그 기본적인 일반적인 원리를 아는 것이 모든 부분들에 보다 실제적인 부분들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걸 어떻게 설득을 해주지? 이렇게 고민을 하는 제시문이 나왔었어요. 전형적인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얘기를 하는 지식의 구조로 접근을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때도 보면 방심한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모습을 이때부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이 장학,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장학이라고 해서 행정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죠. 자, 영역 확인해 보시면 심리 및 상담, 생활지도 및 상담에 보는 게 가까워요.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다음에 교수이론, 교육행정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는 게 벌써 지금 2번 정도 시험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교수이론과 그 다음에 교육행정 파트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그 다음에 15학년도 중등시험, 이 시험이 지금까지 출제됐던 시험 중에서는 아마 체감 난이도상 실제로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시험을 보셨던 분들이 얘기를 할 때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시험이라고 하는 게 15학년도 중등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시험이 너무 쉬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신 분들이 교육학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냥 하반기에 몇 개 정도 보고 중요 영역들 쭉 훑어보고 가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시점이라서 정말 공부를 안 하고 간 거예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자유교육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자유교육? 자유스럽게 해주는 건가? 라고 해서 정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왜 공부를 하는 닐에 그 썸머 스쿨처럼 애들을 자유방임적으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자유교육이지 않겠느냐로부터 시작을 해서 쓰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1교시 때 시험 보다가 중간에 나가신 분들도 있으셨다고 듣고 중간에 벌떡 일어나서 하면서 그냥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얘기하고 나가야죠. 그냥 나갈 수는 없어요. 얘기하고 이제 시험관이랑 얘기를 하고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도중에 나가시거나 1교시 끝나고 왜 이번 시험도 그러긴 했지만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부터 울기 시작하고 이제 막 나는 전공 이미 막 봐도 소용이 없어 이러면서 막 되게 혼란스러웠던 시험이거든요. 출제됐던 영역이 자유교육 관점에서의 교육의 목적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재적 가치 부분들을 강조할 수 있는 자유교육 혹은 자유교양교육의 관점들을 확인하는 거. 교육의 개념, 교육의 이해 파트에 해당하는 거죠. 보통 교육학 공부 시작하시면 제일 먼저 하는 부분, 제일 먼저 시작하는 부분에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설계 방식의 특징을 찾는 건데 구체적인 과정 설계 모형을 찾아서 그 모형과 관련되게끔 학교의 경영을 이야기를 하는 파트였어요.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거고 이때 이제 백워드 설계. 위긴스와 맥타이의 백워드 설계라고 하는 설계 모형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메이저한 모형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최근 모형이거든요. 굉장히 최근 모형이라서 2000년대 이후에 근데 벌써 그죠? 2000년대 이후라고 해도 벌써 2017년인데 15년 이상 그 역사가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보통 보는 교육학 이론들 보면 되게 옛날 이론들 많잖아요. 타일러만 해도 거의
50년대 이전 이론이니까 굉장히 옛날 이론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만 막 메이저 이론이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던 분들은 백워드 설계 파트 열심히 안 보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생소하게 느끼셨을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동기 나오죠. 그래서 이거 동기를 보고 다들 굉장히 막 흥이 나면서 기뻐했는데, 실제로 물어본 건 학생들의 동기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동기 이론이 아니라 동기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동기 설계적인 측면의 접근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켈러의 ARCS, ARCS 이론을 매개로 해서 동기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편의상 공부를 할 때 ARCS 이론을 심리에서 공부를 해요. 동기 파트에서. 학습 동기 이야기를 할 때 켈러의 ARCS 이론을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 ARCS 이론은, 켈러의 ARCS 이론은 교수 설계 쪽에 가까워요. 교수 이론에 더 가까운 이론은 맞아요. 동기 설계니까. 심리와 교수 이론의 차이는, 교육 심리는 학생에 대한 이해가 목적이에요. 쟤가 왜 저러지? 쟤는 왜 저렇게 공부를 하는 걸까? 학습을 할 때 이 머릿속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영역이 교육 심리고, 교수 이론은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효과가 있을까를 확인을 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동기를 설계를 하는 건 심리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죠. 동기를 설계를 하는 거니까. 제가 왜 저렇게 공부를 안 했지를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그 교육 심리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동기 이론이 맞는데, 학습 동기가 맞는데, 그 여기선 동기를 설계를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 이론 쪽에 가까운 측면으로 그 동기 이론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학습 조직의 구축 원리라고 해가지고 비교적 생소한 영역, 학습 조직, 지금 우리가 다 익숙하게 보고 있지만 이 시점에는 행정 파트에서 학습 조직을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던 시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직이 나왔죠. 여기 보십시오.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교수 이론, 교육 행정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때, 그렇죠. 교육 과정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출을 쭉 보시면 대략적으로 쌤들이 이후에 공부를 하실 때 어떤 파트를 가장 신경 써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가 확실히 보여요. 자, 그 다음에 15학년도 중등 추가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지금까지 출제됐던 시험 중에서 가장 분명하게 출제됐던 시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다면 쉬운 문제인데 굉장히 써야 하는 부분들과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되게 분명하게 출제된 문제예요. 그래서 요 시험 때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오랜만에 그 학생을 교사를 뽑았던 전공들도 있었고 해서 출제하는 쪽에서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못했을 거다. 특히 전문계 교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뭐 국영수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 교과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임용 티오가 많이 나지 않았을 때, 나지 않으면 뭘 하면서 다른 일을,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보통 학교에서 기간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교사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전문계 교과들 같은 경우에는, 교사쌤들 같은 경우에는 티오가 안 나면 학교에서도 기간제 교사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많지가 않고 보다 실용적인 교과들이라서 아예 다른 분야의 현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조리 전공이다 이렇게 되시면 그 조리 교사로서, 담당하는 교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으니까, 기간제 교사로. 그거 말고 진짜 조리사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5년 이상 일을 하고 있다가 정말 시험 공고가 나니까 오랜만에 시험 준비를 해야지 하고 오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쪽에서도 이게 문제 난이도가 조금은 조절이 돼야지, 안 그러면 택도 없이 다들 준비가 안 될 것 같아서 되게 문제 난이도가 확 떨어져요. 이때 확 떨어지는데, 대신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확실히 보여주기 시작하고, 문제 형식이 우리가 지금 보는 시험의 형식으로 바뀌어진 게 요 시험입니다. 그래서 큰 주제가 이때부터 보이기 시작을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위에 박스 처리된 부분이 큰 주제거든요. 다양한 요구에 직면한 학교 교육에서 교사의 과제를 중심으로 아래 4가지 항목들을 논술하세요 라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시작해요. 여기 보시면 교육 사회학 영역에서 기능론적 관점에서 학교 교육의 선발 배치 기능과 그것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이건 우리가 사회학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보는 부분들, 기능이론, 갈등이론에서 공부하시는 파트잖아요. 그 부분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행정, 학교 조직의 관료제적인 특성과 이완결합체제의 특성을 설명을 하고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를 얘기를 해보세요 라고 문제를 냈어요. 이런 부분들 역시 우리가 학교 조직의 특성 하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완결합체제라든지 아니면 뭐 전문적 관료제라든지 그런 부분들 공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 몇 가지를 확인을 하면, 근데 심지어 그 키워드도 줬어요.
제시문에서 다 줬어요.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학교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를 한번 확인을 해서 쓰세요라니까 얼마든지 유추해서 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항목이 일반적 교수 체제 설계에서 분석과 설계 과정에서 주로 하는 게 무엇이냐를 물어봤습니다. 교수 설계에서 AD 모형 많이 공부하셨죠? ADDIE라고 하는 AD 모형. 그게 일반적 교수 체제 설계거든요. 혹은 교수 설계라고도 하고 교수 체제 설계라고도 하는데 그 AD 모형에서 시작하게 되는 A 부분, 분석 부분에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그다음에 여기 설계 디자인 부분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교수 이론 공부하실 때 에디 모형은 아마 교직 과목 수업 들으실 때도 교수 이론 혹은 뭐 교육공학 수업 들으시면 에디는 안 보는 경우가 없어요. 다 봐요. 그리고 가장 심플하고 가장 잘 만들어진 체제 설계 모형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마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장 되게 심플하게 물어봤죠. 그 다음에 교육평가 영역에서 준거지향평가의 개념과 장점. 우리가 지금 중등 그 학교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그 평가 제도가 성취평가제라고 해서 준거지향평가입니다. 절대평가입니다. 지금 절대평가제로 평가 제도가 다 바뀌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준거지향평가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는 게 평가에서 물어봤던 항목이에요. 굉장히 심플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설명을 하고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잘 하기 위해서 교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를 큰 주제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서본결의 글의 형식과 내용을 구성을 하실 때 그냥 요구하는 4가지 항목, 5가지 항목이 있을 때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항들이 여기서 나와 있는 큰 주제랑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서술하기 시작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첫 시험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많이들 놓치셨어요. 그래서 그걸 안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너무너무 쉬워서 내가 되게 잘 썼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게 이 시점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형식이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어서 아마 내년 시험 같은 경우에도 큰 변화가 없으면 혹은 중간에 추가 시험이 있어서 추가 시험에서 시험의 형식을 확 바꾸는 모습이 없으면 비슷하게 유지가 되지 않겠나. 큰 주제를 중심으로 각각의 항목들을 논의하는 문제 형식이 유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시험이 되게 쉬웠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 시험 중에 하나죠. 근데 그때 작년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시험 보고 나서는 와, 너무 쉬웠어요. 되게 잘 썼어요. 근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던 시험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면 이게 상대평가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걸러야 되니까 정확한 그 키워드 위주로 채점을 못하고 조금 느슨하게 채점을 하는 반면 문제가 쉬운 부분들, 여기도 보시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나 형성평가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거는 잘 쓰더라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키워드가 명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점수를 뺐었던 항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중심으로 라고 해서 교사가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할까요? 라는 큰 주제를 주고 그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파트에서는 경험중심 교육과정, 교육평가에서는 형성평가, 그죠? 다시 나왔죠? 그 다음에 교육심리, 오랜만에 출제가 됐습니다. 심리가. 근데 하필 오랜만에 출제가 됐는데 에릭슨을 물어보고 반도라를 물어봐서 다들 되게 쉽겠다 생각을 했는데 에릭슨에서 일반적인 발달 단계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으로서 심리적 유예기라고 하는 모라토리움을 물어보는 바람에 조금 어려웠던 항목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교육행정 파트에서는 비공식 조직이 학교 조직과 구성원에 미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확인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항목들보다 비공식 조직이라는 용어 자체를 아예 못 찾으신 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중에 점수가 나온 걸 보면 이 파트에서 점수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느슨하게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건 그건 확실해요.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운 항목은 채점을 느슨하게 해요. 그 다음에 쉬운 항목은 채점을 빡빡하게 해요. 그래서 문제가 쉽다고 좋아할 것도 절대로 아니고 문제가 어렵다고 좌절할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정확하게 맞춰서 써야 돼요. 쉽게 나오면 그만큼 정말 정확하게 외워서 써야 되는 거고 좀 어렵게 나오면 그 어려우니까 당황하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잘 조절을 해서 시간 내에 필요한 사항들을 충분히 잘 쓰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시험이죠. 올해 시험은 15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우리가 이 시험이 있기 한 2, 3주 전에 2주 전쯤 해가지고 유초등 시험이 있었거든요. 유초등은 논술을 보기는 보는데 교육학 논술이 아니라 교직 논술이라고 해서 원고지에다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분량을 쓰는 시험이 있어요. 조금 난이도가 쉽게 나와요. 중등보다는. 근데
그때 15개정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15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그래서 과연 비슷한 영역이 다시 나올까? 자유학기제와 같은 파생 영역이 나오지 않을까? 많이들 생각을 했는데 실제 중등시험은 다시 15개정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행정 파트에서는 교육 기획이라고 하는 거, 요 파트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셨는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낸 파트가 맞아요. 첫 번째 항목, 그러니까 보통 행정은 첫 번째 잘 안 물어봐요. 순서상 봤을 때 제일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 경영이라든지 교사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얘기할 수 있는 파트라서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굳이 제일 먼저 제시를 했잖아요. 이건 당황하라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것도 교육 기획이라고 하는 굉장히 드물게 물어보는 생소한 항목을 내면서 많은 쌤들이 이때부터 뭐지. 근데 교육 기획은 굉장히 답은 심플하거든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게 그냥 기획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가 기획하는 게 뭐야? 라고 하면 우리가 미리 다 모여가지고 계획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 거 그거 기획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교육 기획의 개념을 써라. 그러니까 뭐지? 내가 모르는? 내가 생각한 거 말고 다른 뭔가 되게 어려운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쪽으로 많이 쓰셨는데 요구하는 답은 복잡한 게 아닌데 굳이 첫 번째 생소한 항목을 제시를 해서 약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의도가 좀 보였던 시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항목에서 교육과정의 내용, 조직, 원리, 교육과정 물어봤고 세 번째에서 교수 이론 파트에서 조나센의 구성주의적 학습 환경 설계 모형이라고 하는 구성주의적 환경 설계 모형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평가에서 내용 타당도 확인하는 문제를 출제를 했죠. 어려웠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문제에서 요 문제, 작년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는 조나센이에요. 기획은 어차피 다들 제대로 알고 쓴 파트가 아니라서 큰 변별이 없어요. 잘 쓰면 좋은 거고 안 쓰면 안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아쉬움이 없는 파트인데 조나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못 썼을 파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장 큰 변별이 되는 파트는 조나센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조나센의 이론 자체도 그 구성주의 영역 공부를 하실 때 다른 이론이나 모형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보는 파트예요. 덜 보는 파트다 보니까 이번 문제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되었었던 기출 영역들을 쭉 확인해 보니까 정말 중요해 보이는 영역들 몇 가지가 보이시죠? 거의 빠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주요 영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영역들이 보통 공부하는 입장에서 다들 별로 안 좋아하는 영역, 비선호하는, 가장 싫어하는 몇몇 영역들이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거의 빠지지 않은 영역이 가장 중요한 교육, 행정입니다. 행정이 굉장히 새가 큽니다. 교육학 영역에 보시면 되게 많은 분과 학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육학도 보면 교재들 보면 교육의 개념 이해부터 시작을 해서 사철학 파트가 있고 과정이 있고 심리가 있고 교수 이론 공학 파트 있고 평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학 행정 이런 식으로 보통 구성되어 있으면 해당하는 항목 하나하나가 다 독립된 분과 영역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을 연구를 하는 그 교수님들이 다 따로 있고 그 교육학 같은 경우에 교육학 과가 있는 대학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범대 내에서 그다음에 교직과정 자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학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교수님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세력, 그러니까 그 학계 내에서의 그 파워를 보게 되면 수가 가장 많은 영역 중에 하나가 행정이에요. 영역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떠나서 행정 파트가 교수님의 수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그 학계에서 그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들도 되게 큰 편입니다. 게다가 행정이니까 학교 운영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전반이랑 관련되게 되면서 정부 쪽 일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쪽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가 크죠. 객관식 때도요. 저희가 문제를 그때 40문제였나 50문제였나 출제가 되면 다른 영역들보다 행정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딱 깨놓고 얘기를 해서 교사 선발이잖아요. 교사가 하는 업무들 중에서 행정이 제일 중요한가요? 아니잖아요. 이건 약간은 부수적인 부분들이고 실제로 교수, 학생들과 그 상호작용하고 내가 수업하고 생활지도하고 이게 제일 큰 비중을 차지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출제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기가 제일 커요. 그래서 앞으로도 쌤들 공부하실 때도 행정 파트는 정말 늘 제일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근데 되게 공부하기 싫어하시는 영역이에요. 근데 빠지는 부분 없이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게 행정이다. 제일 중요한 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많이 나왔던 파트가 교수 이론 파트예요. 비교과 쌤들 같은 경우에 사실 공부하실 때 이 부분이 약간 억울해요.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학교에서 업무를 할 때 교수 활동 자체를 비교과 쌤들 같은 경우 안 하신단 말이에요. 거의 하지 않으시거든요. 되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시면 거의 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파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되게 많이 출제가 됐으니까. 지금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됐던 주요 영역입니다. 근데 교수 이론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어려워요. 행정이 공부하기 되게 번거롭다고 한다면 교수 이론은 실제로 조금 어려운 게 맞아요. 왜냐하면 교수 이론은 그 교수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이론도 있고 모형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 다 모여 있는데 그 이론들이나 모형들이나 방법들을 보게 되면 그 이전 단계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교육 과정이나 교육 심리나 그런 부분들에서 공부했었던 그 토대적인 지식들이 정확하게 쌓여 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항목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섞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교수 이론 공부하실 때 쌤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다 그게 그거 같다. 다 그게 그거 같은 소리들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데 그걸 다 외워야 되느냐? 외워야죠. 그 많은 단계들이 있는데 그 모형이나 단계들을 다 외워야 되느냐? 외워야죠. 그래서 외울 것도 많고 이해할 것도 많아서 상대적으로 조금 힘든 영역은 맞아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한 만큼 티가 나는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수 이론 영역 중요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새 교육과정 나오고 이제 교육과정 파트들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교육과정도 거의 매번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 영역입니다. 근데 교육과정도 공부하기가 조금 번거로워요. 이 두 개랑 비슷하거든요. 교수 이론 파트랑 교육과정 설계나 교수 설계나 그게 그것처럼 좀, 왜냐하면 애초에 그 교수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약간 파생된 영역에 해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대신에 또 많이 보셔야죠. 그 다음이 교육평가. 평가가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요 네 가지가 실제로 비중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거의 빠지지 않고, 어떨 때 시험을 보게 되면 뭐 상담 이쪽에 팍 집중돼가지고 두세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보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건 그 해의 특성인 거고, 쭉 반복되는 흐름을 보게 되면 요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하나같이 다들 싫어하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교육학 공부하고 나서 쌤들 어떤 부분이 제일 좋으세요? 어떤 영역 공부할 때 제일 좋으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대답을 안 해요. 어떤 파트 공부하실 때 제일 좋으냐? 다 싫다. 나는 싫다. 뭐 특별히 재밌어서 하는 건 없다. 근데 이제 물어보다 보면 드물게 이제 굳이 고르자면 그래도 심리 아니겠느냐. 심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가 제일 싫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이 안에서 답이 나와요. 행정이요. 교수 이론이요. 과정이요. 평가요. 다 할 게 너무 많고 복잡하고 어려워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파트가 중요해서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물론 이제 이론 영역들 공부하시고 준비하실 때는 순차적으로 다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파트들에 조금 더 집중해서 빠지는 부분은 없이 세심하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겠다라는 걸 기출 분석을 통해서 대략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자, 넘어가면 올해 2017학년도 기출문제 풀이 자료가 있습니다. 아까도 도입할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요 17학년도 기출은 최근에 많이 보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얘기를 하진 않을 거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그 다음에 흐름이 어떤가,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다음은 신문기사의 일부다. 이를 바탕으로 15 개정 교육과정의 실질적 구현 방안이라는 주제, 자, 주제를 제시를 하죠. 그래서 15 개정 교육과정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서 아래 나와 있는 네 가지 영역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활용을 할 수 있을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15 개정의 실질적인 구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래에서 나와 있는 교육 기획이든 내용 조직의 원리든 설계든 뭐든 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15 개정의 실질적 구현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되지 않으신 분들이 답을 쓰시면 15 개정에 대한 이야기는 서론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본문에서는 각각 요구하는 사항들 4가지 항목들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잘 쓰시고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 가서 이런저런 열심히 노력을 해서 15개정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래서 요구하는 사항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 요구하는 건 실질적 구현 방안이라고 하잖아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실질적 구현. 얘가 주제예요.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15개정 교육과정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거고 그다음에 본문에서도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이게 실질적으로 구현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결론에서도 자 위처럼 이렇게 노력을 했을 때 우리가 이 15개정이 가지는 가치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본결 모두가 이 주제를 중심으로 짜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보면 교장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하는 교육기획이라는 영역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이 얘기를 하게 되는 교육과정의 조직. 그래서 교육과정의 내용 조직.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구성주의 설계. 자, 이건 학습환경 설계. 학습환경 설계도 있고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평가에서 타당도, 내용 타당도 파트로 들어가게 되죠. 평가 타당도 증진. 라고 하는 4가지 영역이 있으면 4가지 영역들이 얘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교육기획 얘기를 할 때 교육기획은 이런 개념이고 이거 한계는 이렇고 효용성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교육기획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단위 학교들이 개별적인 기획에 따라서 교육기획을 하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움직였을 때 이런 15개정 교육과정이 단위 학교 수준에서의 개별적인 경영과 서로 다른 가치와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학교에서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단위 학교에서 각각 얘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획이 이렇게 교육기획을 토대로 해서 학교 경영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15개정의 실질적 구현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첫 번째 단락에서는.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교육과정의 내용 조직 같은 경우에도 역시 개별 학교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다 다르고 학생들이 요구를 하게 되는 거. 지금 자유학기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단위학교 수준에서 학생들의 즉각적인 필요나 요구에 따라서 구성하게 되는 교육과정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뭐 대주제 중심으로 해서 서로 다른 여러 개의 교과들,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팀 티칭하는 것도 15개정에서 되게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현하고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이 내용 조직 원리에 따라서 교과 구성과 재구성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성주의적 학습환경 설계 같은 경우에도 15개정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는 게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에 왔을 때 좀 더 즐거웠으면 좋겠네. 그리고 교사가 억지로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습자 중심적인 다양한 교수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즐겁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네. 그러기 위해서 구성주의적인 학습 환경을 설계를 하고 교사가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이라고 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됐을 때 애들이 얼마나 공부를 더 재밌게 할 수 있고 학교가 더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을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사항들이 큰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게끔 하는 거. 그게 지금 최근 한 2년 정도 문제가 출제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그 초반부터 연습을 하시는 건 아니고 이제 후반에 가셔서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세요. 많은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내가 외워서 쓰는 건 얼마든지 쓰겠다. 다 외우기만 하면. 근데 외우는 것도 힘들어요. 힘든데 그거는 막 주구장창 외우면 어떻게든 외워서 내가 뭐라도 외워서 쓰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라고 하는 건 어떤 책에도 어떤 교재도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쓸 때 굉장히 고민스럽고 고통스럽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가 쓰는 게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확신도 서지 않고 되게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답은 없어요. 이 파트는 이걸 쓰지 않으면 이 키워드가 들어가지 않으면 틀렸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조건에 맞춰서 써주기만 하면 돼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근데 그걸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교육학 지식이 있어야 뭘
끌어다 쓰기도 하고 갖다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식적인 부분이 물론 중요하고 그 형식적인 부분에 맞춰서 글을 써주시는 게 중요한데 그 형식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쌤들이 전반부에 내년에 공부를 하실 때 전반부에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체계적으로 하시고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중요 영역들 뽑아서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왜 위험한가 하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논의를 할 수가 없어요. 논의를 외워서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가 나올 줄 알고 논의를 외워요.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우리가 서결 같은 경우에 외워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는 게 서결을 외우면 서론과 결론은 항상 주제 중심으로 서술이 돼야 돼요. 근데 주제가 뭐가 나올 줄 알고 우리가 뭔가를 외울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 반 운영을 할 때 첨삭 다 제가 하거든요. 그 전에 이제 다 하긴 하지만 다 제가 하는데 서론 같은 경우에 외워서 쓰시는 분들은 보여요. 그건 확실히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글 자체가. 왜냐하면 주제에 맞지 않아요. 주제에 맞지 않고 내가 그냥 쓰고자 하는 서론을 쓰고 내 기준에 내가 맞으니까 그냥 도입했어 하고 넘어가시는데 안 맞아요. 지금 이런 형식적인 부분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데 그래 논리적인 구조가 맞아야 되고 서야 되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들 처음에는 정말 논술 시험 시행됐던 첫 해 같은 경우에는 준비할 때도 맞춤법 틀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주어 서술어 자체가 불일치해서 문장 자체를 읽으면 무슨 말이지 하는 글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다들 되게 잘 쓰세요. 글 자체를. 그래서 잘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외워서 쓰시는 글들은 너무너무 티가 금방 나기 때문에 제대로 이론을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스스로 생각해서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이론 공부할 때 앞으로도 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시험은 그런 부분들을 요구했습니다. 난이도는 조금씩 변환이 있을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환이 있는데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걸 정확하게 열심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 잘 챙기시면서 공부해 나가면 되겠죠. 교육학은 어렵진 않아요. 그다음에 임용 준비하시는 분들 다 물어보면 다들 교육학 되게 싫어하세요. 전공만 좋아하세요. 나중엔 전공도 싫어지죠. 점점 싫어지는데 보통 공부할 때 보면 전공만 하게 되고 교육학은 정말 재미없다. 많이들 하시는 게 교육학 그냥 암기 아니에요? 이러면서 전공은 암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물어보면 전공은 암기가 아니라고 전공은 이해라고 그러면서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교육학 되게 암기 과목이라고 폄하하시는데 그렇죠. 물론 암기가 많은데 무슨 말인지 알고 전체적인 흐름 얘도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요. 분명히 스토리가 있는 파트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전공만큼 재밌게 하실 수 있어요. 전공만큼이요. 그럼 다들 깜짝 그렇지. 공부가 그렇게 공부는 원래 재미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시험 공부는 특히 재미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는 드물게 재밌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재밌던 공부도 시험을 치려고 공부를 하면 재미가 없어지는 게 공부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공부할 때도 나오지만 되게 유명한 철학자이고 피터스에게도 영향을 줬던 최근에 뜨고 있는 교육 철학자, 옛날에 돌아가셨지만 옥쇼트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옥쇼트가 얘기를 했던 부분들을 보면 공부는 본질적으로 재미없는 거라고. 재미있으면 그건 공부가 아니라고. 재미없기 때문에 그건 공부라고. 되게 가슴을 치면서 맞는 얘기야. 공부가 재밌으면 그건 공부가 아니지. 그러니까 원래 재미없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이들 교육학을 재미없어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려고 이론 공부를 하시게 되면 후반부 공부가 조금 즐거워져요. 그래서 시험 형식이 좀 바뀌고 그다음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복잡해지게 되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대신에 길게 하시는 건 필요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하셔야 된다고요. 많은 분들이 나는 초반에는 그걸 잡겠다. 전공을 잡겠다. 전공이 너무 많아서 1, 2, 3, 4, 5, 6까지 전공을 확실히 잡아두고 교육학은 7, 8월 달에 보고 9월 달부터 다시 두 가지를 같이 보겠다라는 이상한 계획을 잡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시험 방법 시간 배분이라고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꾸준히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양이 너무 많아서요. 이게 양이 적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때 공부하시는 걸로 시험 때까지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교육학도 그렇고 전공도 그렇고 본격적인 공부 시작하시고 또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양이 너무 많아서 이놈의 공부는 양이 너무 많아서
강의를 보통 일주일 단위로 돌리잖아요. 교육학도 그렇고 전공도 그렇고. 근데 교육학 같은 거 보통 월화의 수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월화 수업을 하고 열심히 복습을 하세요. 복습을 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만나면 지난주에 공부했던 걸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런 건데 많은 분들이 그 다음 주에 되게 좌절해요. 분명히 내가 수업 시간에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다 알았고 내가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분명히 어느 정도는 외웠는데 최소 70% 정도는 외웠다고 내가 믿었는데 그 다음 주에 와서 책을 펴보면 너무 새로운 거예요. 너무 새롭고 형성평가 같은 문제 풀어보면 쓸 수 있는 게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반복되면 나는 공부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귀인이 이상한 식으로 돌아가면서 능력 없음에 귀인하는 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공부 머리가 없나 봐. 이 시험이 나랑 맞지 않나 봐. 라고 생각하시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원래 이 공부가 원래 그런 공부인 거예요. 왜? 양이 너무 많아서요. 그 사이에 쌤들이 월화 공부하시고 복습하시고 놀았다면 즐겁게 나머지 날들을 놀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을 다시 만났으면 기억을 합니다. 보통 기억을 하는데 그 월화 끝나고 나면 보통 다른 날 전공 공부를 더 열심히 하세요. 미친 듯이 막 하고 나서 교육학 공부했던 걸 다 까먹어요. 다 까먹고 다음날 그 다음 주에 보면 다 까먹었다고. 그러고 나서 막 되게 좌절하면서 막 교육학 복습을 또 열심히 하세요. 그러고 나서 수요일날 전공 공부 또 기억이 안 나요. 교육학도 기억이 안 나고 전공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빠지세요.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는 건 그걸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싫으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시느냐 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직면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봤자 내가 기억을 못하고 매번 까먹으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은 덮자. 교육학을 덮고 전공만 하자. 전공만 하고 전공이 어느 정도 잡히면 아마 교육학을 해도 내가 괜찮을 거야 라는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 공부, 근데 전공 공부 양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1, 2월에는 전공을 하고 3, 4월에는 교육학을 하고 다시 5, 6월에는 전공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불가능해요. 그건 정말 말씀드릴 수 있어요. 1, 2월에 전공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그게 3, 4, 5, 6까지 이어져요. 보통은. 그래서 반년 정도를 전공 공부를 미친 듯이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육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7, 8월에 교육학 위주로 공부를 하겠다. 그러고 나서 돌아서면 전공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9월달이 되면 그야말로 나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교육학도 전공도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내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너무 많은 양은 그렇게 분리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없어요. 계속 하시고 돌리면서 까먹고 외우고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 어떤 시점이 오느냐 하면 지난번에 복습을 까먹지 않았는데 까먹지 않은 시점에 새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와요. 그게 되게 늦게 와요, 보통. 그게 이제 빨리 오시는 분들은 7, 8월 즈음에서 오고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은 9, 10월? 시험을 12월 초에 보는데 그죠? 9, 10월, 11월 이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면 돼요. 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시험 때 우리 시험날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걸 돌려서 까먹고 외우고 다시 보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시험 때까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안 듣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손에서 놓으면 끝이에요, 공부가. 그래서 교육학도 전공도 일주일에 어느 정도 양을 정해 놓으신, 그러니까 시간을 분배를 하신 다음에 반드시 두 개를 같이 돌리셔야 됩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 확인할 수 있어요. 예, 기출문제 풀이는 심심할 때 읽어보시길 바라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되시죠? 무슨 말인지 알고 써라.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부터 주요 용어 정리 파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 파트는 이제 보통 시험 전이란다. 공부 시작하시기 전에 요 시점에 보시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설명해 오신 분들은 의욕에 넘치시는 분들이세요. 이 시점에. 그죠? 12월 말이고, 이제 연말이면 되게 흥청망청해지고, 굉장히 즐겁게, 올 한 해 나 고생했어. 애썼어. 이러면서 보상을 주고 싶은 시점이잖아요. 평소보다 약간 타락하기도 쉽고, 그래서 나는 그냥 막 놀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들이랑 막 즐겁게 놀기도 하고, 연말 모임도 많이 하실 시점인데, 그렇지 않고, 그쵸? 이 날도 좋지 않고, 비도 오고, 곧 크리스마스, 이번 주 크리스마스인 거 아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벌써 그렇구나 그랬는데 한창 그런 시점에 지금 설명해 오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되게 공부가 하고 싶으실 거예요. 어느 시점보다. 지금 제일 하고 싶어요. 1월 시작하면
괜히 그랬어. 그러면서 어차피 할 걸 내가 너무 미리 서둘렀어. 생각하시게 되는데, 근데 어느 때보다 의욕이 높은 시점이라서 지금 뭘 해야 될까?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별거 하실 거 없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교육학 같은 경우에 용어 정리 같은 경우에 찬찬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좀 이따가 안내는 다시 한 번 더 하긴 하겠지만, 그 교육학 개론서 있잖아요. 개론서 읽으시는 거 되게 도움이 돼요. 지금 이론서 보시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대부분의 이론서들은 중요 내용들을 되게 이제 그 요목별로 다 추려가지고 개념들 딱딱 정리해서 써진 책들이 많은데 읽어보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다음에 그걸 보면 질려요. 그래서 지금 막 한창 의욕이 높은데 그걸 보면서 점점 식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월 시작하면 이렇게 많이 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은 조금 쉽게 접근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계획대로 될 수 있는 거, 계획대로 실천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거 하실 때 보시기 좋은 게 여기 나와 있는 교육학 주요 용어 정리 파트니까 심심할 때 몇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신다. 그러면 펴서 읽어보세요. 금방 잠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교육학 되게 좋아요.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상반기에는 그 많이 졸리셔서 힘들 거고요. 6월, 7월 정도까지는 피곤하고 졸려서 많이 힘드실 거고 그 이후부터는 밤에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불면증 시달리시는 분들도 많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스트레스 확 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잘 못 주무시는데 그때 특히 교육학 개론서, 뭐 이론서 이런 거 꼭 그 머리맡에 두시고 밤에 잠이 안 온다 이거라도 읽겠다 읽으시면 5분, 10분 그 정도면 아마 대부분 다 이렇게 책이 얼굴에 떨어지면서 그래서 주무실 수 있습니다. 자, 요 파트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고요. 밤에만 읽지 마시고요. 평소에도 읽어보시고요. 자, 26페이지 보시면 교육학 논술 공부를 시작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그 디테일들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시고 나서 아시는 게 더 맞고요. 지금은 교육학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교육학 논술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게 좀 더 의미 있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교육학 논술의 목적 나와 있죠. 그리고 교육학 논술의 평가 요소라고 해서 2가지 정도,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학 논술은 뭘까? 객관식에서는 교육학과 관련된 정확한 지식을 객관식 문항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고 한다면 교육학 논술에서는 그러한 지식들을 실제적인 문제 상황과 함께 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론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좀 더 고차원적인 측면에서 확인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걸 내가 내 손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논리력과 사고력, 그다음에 글쓰기 능력까지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 객관식 때보다는 시험 자체가 좋아진 건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좋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교사 선발을 하기 위해서 맞는 시험이 맞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교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문직에 해당하는 거고 그게 단지 교육학과 관련된 지식 자체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더라도 그걸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쓸 수 있는 걸 말로 설명하거나 실제적인 장면에서 적용하면 제일 좋지만 그러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글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2가지 측면, 우리가 제대로 아는 거, 이론을 정확하게 아는 거, 그 다음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고 그걸 내 글을 통해서 서술을 해서 표현하는 거, 요 2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요소 부분을 보면 교육학 지식 평가고요. 비판적 문제 인식 능력, 즉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 의외로 이게 안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잘못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2가지로 나눠지는데 실수를 해서 빠뜨리고 읽으시거나 잘못 읽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측면인데 전자 있잖아요. 제대로 읽었는데 실수해서 빠뜨리거나 못 보거나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많이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가 보면 모의고사만 봐도 긴장하셔서 문제 있는 걸 못 봤다. 저희는 이제 그 직강 같은 경우에는 개별 첨삭하고 나서 상담을 하거든요. 시험을 보고 나면 개별 상담을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쓰셨어요? 이거 왜 틀리셔서 물어보면 그때 안 보였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들 하세요. 얘기를 하실 때 나중에 풀이 듣고 깜짝 놀랐다고. 문제에 그런 게 있는지 몰랐다. 아니 써져 있지 않느냐. 그러게요. 이러면서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때는 그게 안 보였어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읽고 정확하게 읽고 그 조건에 맞춰서 글을 쓰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객관식만 해도 우리가 줄만 안 쳐도 틀리잖아요. 제일 뭐 옳지 않은 걸 고르세요 했는데 그 안타 제대로 체크 안 해두면 제일 맞는 거 고르고 이런 실수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술형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파악하는 문제인식 능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론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활용 능력을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글쓰기 부분들. 글 잘 쓰시는 분들은 교육학 논술이 훨씬 더 좋은 시험이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되게 드물게 종종 가끔 보게 되는 경우가 글을 되게 잘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 공부 많이 안 하셨는데 알고 있는 지식은 얼마 없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잘 소위 말하는 거 있잖아요. 썰을 푸는 거 있잖아요. 그걸 되게 잘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확실히 유리합니다. 근데 그게 뭐 그 사고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제 대처 능력이라든지 논리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과 다 연관된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평가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걸 지금 당장 기르는 건 그게 높으신 분들은 유리한 게 맞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그걸 갑자기 기르는 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글을 잘 쓰면 유리하지만 잘 쓰면 확실히 유리한 건 맞지만 내가 뭐 평범하게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맞춰서 논리적으로 서술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글쓰기 스킬이나 그런 부분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정확하게 서술하시는 연습들 꾸준히 해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육학 논술에 대해서 초반에 제일 오해하기 쉬운 게 글을 잘 쓰면 유리하다. 그래서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를 내가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 시험은 그런 부분들을 가장 크게 보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건 부가적인 거고 글을 잘 쓰면 좋지만 그렇지만 키워드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막 서론 쓰실 때 결론 쓰실 때 멋지게 도입하고 멋지게 정리하시려고 글 쓰는 연습 너무 애써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그렇게 큰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그냥 글에 대한 인상을 좋게 줄 뿐이지 서론 잘 썼다 결론 잘 썼다 추가 점수 줄 수가 없어요. 시험 구조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평이하게 편안하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올 한 해 내년에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교육학 논술 준비를 위한 기초 중간에 박스 나와 있잖아요. 제일 먼저 이론 공부는 꼼꼼하게 할 거. 예, 이론 공부가 중요합니다. 올해 그래서 상반기에 최소 1, 2, 3, 4 보통 대부분의 강의들이 1, 2, 3, 4는 이론 강의고 5, 6, 7, 8은 문제풀이고 90, 11은 모의고사 비슷비슷하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1, 2, 3, 4, 5, 6까지는 이론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이론에 대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건 다 외워야 된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위험한 방식인데 가끔 보면 최근에 더 그러신 분들 되게 자주 봤는데 정말 다 외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책 자체를 그냥 다 외우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거 되게 위험해요. 그게 아니라 진짜 무슨 말인지 이 사람들이 이런 이론이나 이런 모형을 왜 만들었고 어디에다 쓰려고 만들었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는 걸 상반기 목표로 삼으시는 게 제일 바람직해요. 그리고 현장의 문제, 교육 관련 이슈들에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더라. 항상 학기 초에 보면은 왜 학교 3, 4월 달 되면 학교 관련된 뉴스들 되게 많이 나와요. 항상 그때 사건, 사고들이 제일 많으니까. 어떤 학교에서 뭐 학부모랑 뭐 교사가 싸웠다더라. 그다음에 뭐 그 생활지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이 뭐 무슨 반항을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분위기가 다른 워낙 큰 이슈들이 많아서 원래는 지금도 9, 10월 달, 11월 달 요때 되면 그 수능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못 나오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내년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관련된 교육 관련된 특히 학교 관련된 뉴스들이 있으면 교사가 엮여 있으면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런 부분들은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교육학 이론의 어떤 부분들과 관련될까? 답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런 부분들은 내가 공부했었던 동기 이론으로 접근을 하면 어떻게 이야기가 좀 되겠다. 그다음에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이 필요하니까 행정 파트에서 장학이라든지 뭐 교사 동기 이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과 어떻게 연결을 하면 이야기가 될 게 있겠다.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론과 현실의 관련성 탐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보시고는 이론 생각하시고 또 수업 시간에 혹은 공부하시면서 보는 이론들을 이놈의 지긋지긋한 교육학 이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교사가 돼서 학교에서 일을 할 때 어떤 부분과 관련이 될까? 한국교육사 공부하시면서
그죠? 성리학을 읽어보시면 이건 도대체 내가 나중에 교사가 되면 이 이기론과 심성론이 어디랑 상관이 있을까? 내가 주리론적 관점과 주기론적 관점으로 학생들을 대하는 게 가치가 있을까? 그러니까 답은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시험은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사 입장에서 어떻게 쓸래요? 어떻게 활용하는 게 교육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이런 걸 잘 하려면 교사가 뭘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쭉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같이 찾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마음은 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게 금방 까먹어요. 금방 까먹으시고 그 1, 2월 달 강의 이론 공부만 하셔도 어우 이놈의 지긋지긋한 교육학 이러면서 끝이 안 나요. 이러면서 막 다들 되게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환기하시면서 내가 왜 공부를 하는 걸까? 그다음에 내가 교사로서 이런 걸 알고 있는 게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요짜기 파트는 실제로 공부 시작하시고 나서 확인을 하시는 게 더 의미가 있으니까 그때 보시고요. 다음에 30페이지 보시면 논술 Q&A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시작할까요? 부터 해서 나오는 거 찬찬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준비를 시작할까요? 이론부터 시작하시라. 그 다음에 글쓰기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학 논술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좋은 글들을 쓰시면 되는 거고 멋진 글, 막 내 인생에 남을 멋진 글을 쓰겠어.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으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누가 글을 읽는가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쓴 교육학 논술을 도대체 누가 읽고 누가 채점을 할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거랑 조금 다른 맥락에서 채점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쌤들이 머릿속에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우리가 대학교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문제를 풀면서 답을 쓰시는 거랑 이 교육학 논술을 답안 쓰시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때 쌤들이 전공이든 뭐 교직이든 중간 기말고사 답을 쓰면 그걸 누가 읽습니까? 문제를 출제를 한 교수나 강사분들이 보통 읽습니다. 내용 전문가입니다. 내용 전문가고 해당하는 강의 수업 자체를 실제로 진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개떡같이 써서 내도 맥락을 파악을 해요. 읽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줄 수가 있어요. 물론 잘 쓰면 조금 더 유리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쌤들 실제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답안 쓰실 때 그냥 되게 열심히 쓰시잖아요. 뭐라도 키워드가 들어가면 되니까 막 미친 듯이 막 쓰면 읽어줘요. 내가 이상하게 써도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의도로 이 글을 썼구나를 알기 때문에 채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출제하는 사람과 채점하는 사람이 완전히 다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채점자들이 어떤 분들이 많이 채점을 하시느냐 하면 현직 교사분들이 채점을 많이 하시죠. 현직 교사분들이 약간의 교육을 받으셔서 채점 기준에 의거를 해서 채점을 하시게 됩니다. 보통 3명 정도가 답안을 돌려서 채점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요. 현직 교사는 전공 파트를 채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현직에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조금 더 어렵죠. 우리가 보는 시험 자체가 전공 어렵긴 하지만 일단은 그 영역에서 계속 일을 하는 사람들이 채점을 해요. 근데 교육학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현직에서 쌤들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사가 돼서 한 5년 정도 학교에서 일을 했어요. 교육학 공부 평소에 하셨어요? 하실까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쌤들은 시험 끝나고 나면 교육학 책은 펴보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죠? 합격하시고 나면 나중에 그때 마음 그래. 내가 이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실천하는 훌륭한 교사가 되어야 되겠어. 생각은 하시는데 교사가 되고 나면 그걸 볼 시간도 없고 안 보셔도 되고. 그래서 문제가 그게 뭐냐면 내가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열심히 교육학 공부를 해서 답안을 쓰는 나보다 채점을 하는 채점자가 교육학 내용에 대한 지식이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잘 모르고 채점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주면 무슨 말인지 알지 않을까? 라고 쓰는 답안은 거기선 모릅니다. 명확하게 정확하게 써주지 않으면 채점자가 조금 이상하게 읽힐 수 있는 파트는 반드시 이상하게 읽힐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분명하고 쉽게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쓸 때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셔야 되느냐 하면 이거는 교수님이 읽어줄 거야. 문제 출제자가 읽어줄 거야. 그게 아니라 나보다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기준에 의거를 해서 채점을 했을 때 정확하게 키워드를 파악할 수 있는 글을 쓰겠다. 최대한 쉽게 쓰시는 게 중요해요. 글을 유치하게 쓰라는 게 아니라 눈에 확확 들어오게 분명하게
그게 좋은 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에 대한 부담은 버리시고 내가 동생한테 설명한다. 교육학 공부를 시작하는 후배들한테 내가 글을 써준다.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그럼 내가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은 글이 나와요. 내가 학생들한테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다. 수업을 한다. 그러면 보통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뭐가 답이고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다 쓰시거든요. 근데 이게 교수님이 읽는다라는 마인드로 쓰시면 이렇게 쓰면 다 알아줄 거야. 이렇게 되게 돼요. 정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글이 써져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잘 알고 있다.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준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책을 읽으실 시간은 없습니다. 시험 공부를 시작하시면 실제로 다른 추가적인 책을 읽으실 시간은 없고요. 그래서 보통 지금 요 시점이나 강의 시작하기 전에 딱 12월 달 말이나 그다음에 1, 2월 달 안으로 해서 개론서를 여러 번 읽어보시는 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교육학 개론서요. 좀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 유의사항에서 글씨체 얘기 나오거든요. 예, 글씨체는 교정하시는 게 무조건 좋아요. 반드시 좋아요. 큰 변수는 아닌데요. 글씨체가 나빠서 원래 뭐 합격하실 분이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1차에서는 없어요. 1차에서는 없는데 그래도 읽히기는 해야 돼요. 2번, 3번 읽게 하면 힘들어요. 우리가 채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경우는 하루에 한 200개 가까이 읽는 경우들도 있대요. 근데 말이 200개지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처음엔 열심히 읽어요. 원래 그러면 열심히 읽으실 거예요. 그렇긴 한데 글이 너무 안 읽히는 글들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긴 힘들어요. 그래서 잘 쓰는 글씨보다는 가독성이 높은 글씨가 좋습니다. 가독성. 잘 읽혀야 돼요. 그래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나쁜 글씨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고치시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경우를 봤느냐 하면 10월 달에 고치신 분도 봤어요. 1년 내내 글씨체를 좀 고치면 되게 잘 쓰시는 분이셨거든요. 조금만 고치면 좋겠어요. 근데 못 고쳤어요. 1월 달부터 해서 9월 달까지 못 고치다가 10월 달에 한 달 안에 딱 고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되게 무섭다. 되게 무서운 분이시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가능한 거니까 막 너무 나는 이거 평생 이렇게 써왔는데 지금 고치는 건 불가능해. 아니, 고치시더라고요. 고치시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근데 보통 보면 잘 쓰시는 분들도, 더 잘 써야 되지 않나, 막 욕심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글씨체를 교정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경우냐 하면, 내가 수업 시간에 필기를 했는데 다음날 펴봤을 때 안 읽힐 때, 그 다음에 내 노트를 빌려가는 사람들이 일관되게, 야, 못 읽겠어. 네 글씨 못 읽겠어.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면 고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봤을 때, 좀 못 쓴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안 고치셔도 돼요. 그 정도 보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32페이지. 쌤들이 공부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 태도. 첫 번째, 체계적인 계획을 잡는다.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체계적인 학습 계획을 잡는 거. 오늘의 공부에서 닥치는 대로 오늘은 그냥 뭘 해볼까 해서 책장 아무나 꺼내가지고 그래, 오늘 여기를 보자. 그래서 쫙 펼쳐서 오늘 여기 마음에 드는데 여기를 공부를 할까.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시니까 좀 체계적으로 미리미리 계획을 잡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 계획에 대한 안내도 조금 있다가 한번 간단히 볼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다 보시고 후반에 가면 약한 부분 위주로 정리하시는 거 당연한 얘기죠. 그다음에 노트 만들기 있는데요. 자, 요 노트 만들기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거예요. 서브노트. 개인이 만드는 서브노트인데 딱 2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공부가 되는 분, 그다음에 안 만들어도 되는 분, 2 분류가 있는데 그건 스스로가 제일 잘 알죠.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습관이 있으니까. 자,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가끔 보면 반드시 만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만들어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공부하면서 서브노트 만든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안 만들었어요. 그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이고 서브노트를 만들 시간에 차라리 책을 한 번 더 보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요약 자료를 더 보는 게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2가지를 스스로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브노트를 만드셔야 하는 분은 정말 빨리 만드셔야 돼요. 보통 서브노트 만들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정리를 잘 하시고 그 요약하는 행위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함정인데 자료를 만드는 걸로 내가 공부를 했다고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공부는 초반에 보통 그래서 서브노트 만드신 분들이 제일 쉽게 빠지는 함정이 뭐냐 하면 빨리 만들어서 빨리 완벽한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이것만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자, 그런 완벽한 서브노트는 공부가 어느 정도 돼야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초반에 1, 2월 달쯤에서 서브노트 만드신 분들은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를 만들긴 만드는데
5, 6월 달에 펴보잖아요. 다 써져 있어요. 다 써져 있고 많이 쓰다 보니까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려요. 그런 상태인데도 완벽하지도 않아요. 완벽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걸 끝없이 수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만드신 분은 욕심을 버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내가 지금 만드는 건 1차 그냥 버전 1이야. 그리고 3, 4월 달에 공부를 할 때 이걸 또 수정을 할 거야. 5, 6월 달에 또 수정을 하게 되고 7, 8월 정도까지 수정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서브노트는 내가 어느 순간 내가 2월 달까지 3월 달까지 완벽하게 만들겠어가 아니라 1, 2월 강의 들으면서 그때그때 공부했던 걸 빠르게 정리를 해서 좀 러프하더라도 제대로 못 만들었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보이더라도 그건 1차예요. 그냥 만드세요. 만들어서 정리하시고 그걸 다음번 강의 듣고 또 혹은 다음번 공부를 하실 때 또 수정할 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달라지니까. 내가 해당 영역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 수정하세요. 새로 만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 시점에서. 완벽하지 못한 서브노트. 지금 만들면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새로 만들겠어. 그럼 노트 만들다가 끝나요. 진짜. 그러시면 안 되고 그래서 대충 만들고 수정해서 7, 8월 즈음 됐을 때 주요 사항들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해서 딱 정리가 되면 그게 이제 내 노트가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하반기에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실 거면 빨리 만드시고 그다음에 빨리 만드신다고 하는 건 완벽한 노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 1차, 2차, 3차에서 계속 수정한다는 거 그런 마음으로 만드시고 그다음에 안 만들어도 되는 분들은 교재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요약 자료 같은 경우에 서브노트는 출간되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거 공부하셔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이런 분들이 또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노트 안 만드시는 분들은 귀가 얇아요. 귀가 얇고 되게 불안해하기가 쉬워요. 나는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서 안 만들었는데 그게 어느 시점까지 편안하냐면 7, 8월까지 편안해요. 나는 안 만드는 사람이야. 노트 안 만들어도 돼. 책만 볼 거야. 근데 9월 달에 보면 누군가 옆에서 막 들고 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잘못했나? 지금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나? 아니에요. 그때 만들면 시험 때까지 못 만들어요. 그리고 애초에 안 만들어도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딴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손으로 써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노트 안 만드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금방 또 불안해해요. 남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때 안 만들었으니까 지금 만들 수는 없어요. 그 시점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옆에서 너 큰일 났다.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다 만들었는데 너만 안 만들었다고. 너만 지금 노트 안 만들었고 너 큰일 났다고. 지금이라도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만들어.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야. 공부 스타일은 다 다르기 때문에. 노트를 만드실 거면 빨리 만드시고 대충 만드셔서 계속해서 수정하시는 게 맞고 안 만드실 거면 끝까지 안 만드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런 자료들은 어차피 계속해서 드릴 거기 때문에 안 만드신 분들은 만들어져 있는 자료들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분과 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주요 영역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기본 구조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죠. 15계정 같은 경우에 특히 더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영역들 간의 융합, 연계 부분들.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출제가 될 때도 한 파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영역들이 엮여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한 부분 심리 공부하시면서도 심리에서 지금 공부하는 파트가 교수 이론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이라든지 자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강조했었던 부분,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다. 암기가 아니진 않습니다. 암기 맞아요. 암기를 했을 게 있어요. 그래서 암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암기는 후반에 하시면 돼요. 후반에. 근데 전반에 안 하고 후반에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우고 까먹고 이게 반복되면서 진행돼야 되는데 그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건 정확한 이해, 무슨 말인지 아시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사항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는 자신의 교육학 지식과 교육적 안목을 믿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왜냐하면 시험에서 지금 트렌드를 보면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되는 그 시점을 보면 항상 생소한 게 나와요. 일부러라도 생소한 파트를 내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 내가 처음 보는 거거나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거면 남들도 마찬가지야. 애초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정확한 키워드를 쓰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사항들에 기반을 해서 교육적으로 타당한 이야기들을 하면 그게 답일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후반, 이게 보면 되게 고리타분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보시면 단순히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면 참 좋겠다. 교육학은 특히 그래요.
왜냐면 교육학 공부하시다 보면 막 순간순간 막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막 드는 시점이 있거든요. 내가 수업할 때 이거 쓸 것도 아닌데 왜 알아야 되지?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교직 자체를 전문직으로 분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왜 수학을 전공한 수학자가 있고 수학 교육을 전공한 그 수학 교사가 있었을 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가르치는 거예요. 해당하는 내용 부분에 대한 전문적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걸 학생 입장에서 그다음에 학생에 대한 사랑과 그 교사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교육학 영역에서 주로 다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영역들이기 때문에 1차에도 의미가 있고 특히 2차 준비하실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시는 게. 그래서 좀 고리타분해 보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잊지 마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합격 수기니까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프린트아웃을 조금만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연간 계획 잡기 나와 있습니다. 강의를 듣든 안 듣든 쌤들이 1년 공부 계획을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참 좋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1, 2월 달은 비슷해요. 1, 2월에 보시면 교육학 개론서를 2번 읽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12월부터 시작해서 1월 달 안에 2번까지 가면 좋은데 좀 욕심이긴 하고 1, 2월 달 내에 2번에서 3번 정도 읽으시면 너무너무 완벽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안 보셔도 돼요. 여기서 개론서는 그거예요. 쌤들 그 교육학 개론이라는 수업 들으시거나 교직 과목 제일 처음 시작하실 때 혹은 뭐 교육의 이해라고 해서 그 듣는 교과들 있잖아요. 과목들 있잖아요. 그때 썼던 교재. 그 교재 보통 다 없죠. 보통 다 버리셨죠. 버리시고 그다음에 후배들한테 그죠 헐값에 밥 한 끼에 이렇게 넘기고 아니면 헌책방에 갖다 파시고 그래서 잘 없을 텐데 헌책방 가셔서 사셔도 괜찮고요. 근데 개론서는 한번 읽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이게 객관식 시험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객관식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엮는단 말이에요. 다 엮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학이 되게 범위가 넓고 전체적으로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영역들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에 대한 파악은 필요해요. 그래서 개론서는 보통은 개론서는 아무나 쓰진 않아요. 개론서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보통 잘 써진 개론서들, 유명한 개론서들을 보게 되면 해당하는 영역에 대해서 경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최소 10년 이상은 강의를 하시고 연구를 하셨던 분들이 한두 분이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서 자기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딱 정리를 해주는 자료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재미가 없어요. 개론서 진짜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디테일이 없으니까. 디테일이 없고 큰 얘기들이 있으니까 재미는 없는데 그걸 이해하시는 건 전체적인 공부를 할 때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 2월 달 중에 많이 힘드시면 한두 번만 읽으셔도 좋으니까 한두 번 정도 2번은 읽고 시작하시면 올 한 해, 내년에 공부 자체가 좀 편해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1, 2월 달에는 기본적으로 그 진도 나가면서 두 달 안에 전체 영역을 한 번 돌리는 건 필요해요. 사실 조금 벅차요. 양이 조금 많긴 해요. 2달 안에 돌리기에 양이 좀 많긴 한데 어쩌겠어요. 다 그런 식으로 돌리니까. 2달 한 번 돌리는 걸 기준으로 해서 반드시 돌리시기 바랍니다. 1, 2월 달 공통적으로 짧은 주제 쓰기 주당 2개씩 하는 거 들어가는데 자 공부 시작하는 시점에는 우리가 글쓰기 연습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 글쓰기 연습을 초반부터 완벽한 모의고사 연습을 계속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 모르죠. 영역에 대해서 다 모르고 이런 시각을 가지고 전체를 아우르는 연습을 하는 건 후반에 가셔서 하셔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이 각각의 영역들에 대해서 내가 아는 부분들을 제대로 쓸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한 단락 쓰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본문의 한 단락 쓰기 연습. 그래서 짧은 글 쓰기. 공부를 하시면 일주일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 해당하는 영역 중에서 내가 공부했을 때 제일 잘 됐던 부분이 이 부분이야. 혹은 내가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야. 혹은 제일 어려웠던 게 이 부분이야. 라고 생각되는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심리 공부를 했는데 삐아제 발달 이론은 공부를 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데 나는 그러면 삐아제 이론들 중에서도 형식적 조작기와 구체적 조작기에 대해서 한 단락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 요게 짧은 글쓰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느 정도냐? 우리가 보통 쓰는 대학 노트 있죠? 대학 노트. 이건 노트를 한 권 만드시는 게 좋아요. 얇은 노트요. 이때 노트 만들려고 하면 대부분 되게 두꺼운 거 만드시고 내가 다 써야지. 근데 불가능합니다. 그러실 필요도 없고 무겁습니다. 최대한 얇은 노트 있죠. 얇은 노트. 게다가 또 노트 크기 작은 거, 큰 거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양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그 대학 노트 혹은 중고생들 쓰는 그 중고생 노트 있잖아요. 그 노트 준비하시는 게 딱 좋아요. 그래서 6줄에서 8줄.
한 단락 6줄에서 8줄 정도로 해서 한 주제들 정리를 하는 걸 주당 2개 정도씩 써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걸 상반기에 쭉 준비를 하시면 하반기에 본격적인 문제풀이, 그 다음에 모의고사 들어가셨을 때 매 단락 하나하나 정리를 하시는 게 되게 편해요. 편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모의고사는 한 번씩 봐주면 좋겠다. 자, 1, 2월의 가장 큰 목표, 개론서를 2번은 읽겠다. 그 다음에 전체 진도 1번 돌리겠다. 3, 4월은 그게 반복됩니다. 대신에 개론서 읽는 게 빠지지요. 빠지고 그 기본서 진도 한번 나가는 거 3, 4월에 또 한 번 돌리는 거 중요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빡빡하게 복습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짧은 글 쓰기는 여전히 3, 4월에도 주당 2개씩 돌리시면 딱 좋아요. 그리고 5, 6월로 넘어갑니다. 보통 5, 6월부터 문제풀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기출이라든지 기본 문제를 푸시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 하시면서 자, 지금부터 중요한 게 1, 2, 3, 4 같은 경우에는 진도를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 진도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급박합니다. 한 번에 나가는 양이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아서 그걸 복습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5, 6월부터는 실제로 수업에서 나가는 혹은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양 자체가 확 줍니다.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 공부해야 되는 절대 양이 확 줄어요. 그래서 막 되게 막 즐거워서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좀 살만하네 하고 편하게 하시면 안 되고 이때 개인적으로 이론 진도를 돌리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시 목표는 5, 6월 달에 한 번 정도는 돌리는 걸 목표로 하시고 이제 문제 복습하시고 개인적으로 진도 나가는 게 5, 6월 달에 한 번 돌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글쓰기 줄죠. 주당 1개 정도씩만 쓰면 딱 좋겠다. 그 다음에 7, 8월부터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암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왜 6월 달까지 끝나자 그랬잖아요. 1, 2, 3, 4, 5, 6 해서 이해는 딱 끝나고 7, 8월부터 이제 암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암기를 위해서는 빠르게 여러 번 돌리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각자 이해 수준과 암기의 상황에 따라서 돌리는 속도는 조절하시되 빠르게 돌리면서 암기에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문제풀이 연습하시고 모의고사 이때부터는 조금 더 많이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9, 10, 11은 이제는 실전 모의고사 준비니까 모의고사 보시면서 모의고사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더 빨리 돌리실 수 있어요. 이때는 진짜 진도를 되게 빨리. 저는 이틀에 한 번씩 돌리시는 분도 봤어요. 10월 달에 넘어가면. 근데 가능해요. 그게 가능해요. 그 시점이 7, 8월부터는 와요. 내가 복습을 했을 때 지난주에 배웠던 거, 지난주에 공부했던 게 이번 주에 안 까먹어지는 시점 있잖아요. 그게 7, 8월 즈음 해서는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9, 10월 달부터는 충분히 그렇게 돌리실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돌리시면 딱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읽기 자료, 아까 개론서 아무거나 읽으셔도 좋은데요. 아무거나 읽으셔도 좋은데 보통 많이 추천하는 게 위에 나와 있는 2개 정도 많이 추천합니다. 성태재 쌤이 편집하신 책과 윤장일 쌤이 편집하신 책, 이 2가지 많이 추천합니다. 이 2가지가 개론서입니다. 개론서. 제가 알기로는 성태재 쌤 책을 교육학 그 개론 수업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일 많이 써요.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유명한 책이고 읽기 쉬워요. 일부 몇몇 영역들을 제외하면 굉장히 읽기 편하게 잘 편집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으로 시작하시는 게 가장 편하실 겁니다. 근데 양이 제일 적고 읽기가 가장 쉬운 책은 여기는 지금 안 써놨는데 왜냐면 구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 책은 좀 구하기 힘들어서 써놓지는 않았는데 방송대학교에서 나와 있는 교육의 이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가장 쉬워요. 고등학교 교과서 같아요. 재미가 없겠죠. 고등학교 교과서 같다고요. 고등학교 국민윤리, 사회문화 같은 그 교과서 느낌이 확 들어요. 그래서 재미는 조금 없는데 가장 좀 분량이 적고요. 되게 그 키워드가 쉽게 교과서처럼 정말 읽혀요. 책 자체가. 그래서 그 책도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정도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한 권 정도는 그러니까 여러 개 보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때 보면 항상 1, 2월 달에 의욕이 넘치기 때문에 개론서 막 2개 봐야지, 3개 봐야지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개론서는 진짜 하나 정해서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으시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 읽으실 때는 안 나가요. 처음에 딱 책을 펴잖아요. 미친 것 같아요, 책이. 그래서 이걸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막 그런 회의감이 확 몰려와요. 그때는 통독을 하셔야 돼요. 빠르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넘기시는 거. 그냥 막 읽으시고 2번째 읽으실 때 정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3번째 읽으실 때 통독하시고 딱 요 세트가 끝나면 1, 2월 달에 개론서 읽는 연습은 완전히 끝난다.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은 책들 나와 있는데 안 보셔도 됩니다. 강론서인데요. 교육학 강론서까지 보실 여유는 없지요. 이런 부분들은 보통 수업에서 함께 다루게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간 계획서 간단하게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되게 많죠? 자, 1, 2, 3, 4 이론반인데요. 1, 2월, 3, 4월 강의의 차이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1, 2월은 기본 이론, 3, 4월은 심화 이론. 자, 저는 그래서 작년 시험도 그렇고 몇 번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게 앞으로는 강의를 할 때 저는 선생님들을 좀 덜 믿을 거예요. 강의를 할 때 좀 덜 믿고 아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더 많이 챙길 건데 1, 2월 반은 제일 큰 목표가 이론의 구조화입니다. 이론의 구조화.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가 머릿속에 서는 것을 목표로 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빠집니다. 1, 2월 반에서 빠지게 되고요. 큰 구조 만드는 거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책은 작년에 썼던 책을 조금 수정을 해서 지금 새로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거고 1, 2, 3, 4 교재 자체는 같습니다. 교재 자체는 같은데 1, 2월 달에는 큰 구조 잡고 3, 4월 달에는 그 구조를 잡은 상태에서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디테일을 설명을 하고 확인을 하는 게 3, 4월 반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같기 때문에 약간 반복되는 느낌이 있는데 목표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확인하는 부분들도 다를 겁니다. 그리고 매 시간 형성평가 봅니다. 그래서 그 전날 수업했으면 그 다음날 수업한 부분에 대해서 형성평가 확인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특히 1, 2월 강의 같은 경우는 구조화 강조하면서 표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구조화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가 2번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인강, 직강 다 동일합니다. 모의고사 2번 보고 그 모의고사에 대한 개별 첨삭, 인강, 직강 동일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인강쌤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인강쌤들 같은 경우에는 메일로 왔다 갔다 해요. 첨삭 자체가 메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글을 쓰신 다음에 손으로 쓰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타이핑해서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손으로 써서 그걸 보낼 방법이 없어서 타이핑 하시는 건 뭐 관계가 없지만 처음부터 워드로 작업을 하시는 건 절대로 안 돼요. 즉 인강쌤들 같은 경우. 왜냐하면 손으로 쓰는 답안이랑 워드로 쓰는 답안은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퀄리티 자체가 너무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로 치시는 게 훨씬 더 잘 써요. 당연한 얘기지만 손으로 쓰는 글이 훨씬 더 나빠요. 그래서 손으로 실제로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 쓰셔야 돼요. 수정이 되게 힘들죠. 저희가 지금 쓰는 게 뭐 연필이나 이런 걸로 쓰는 게 아니라 까만색 펜을 써야 되고 화이트를 못 쓰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이 되게 불편해요. 근데 워드로 쓰시면 왔다 갔다 얼마든지 편하게 수정하시잖아요. 퀄리티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손으로 쓰셔서 사진을 찍으시거나 스캔하셔서 많이 보내세요. 그럼 제가 그거 출력해서 첨삭해서 다시 스캔해서 드려요. 인강쌤들 같은 경우에는 직강쌤들은 현장에서 저희가 모의고사를 보고요. 그걸 제가 첨삭을 해서 다음 시간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직강쌤들 같은 경우에는 1, 2월 달에는 개별 상담이 개인 상담이 2번 정도 있습니다. 모의고사 보고 나서 첨삭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개인적으로 따로 상담을 하는 시간 가지게 됩니다. 인강쌤들은 개인 상담은 따로 없어요. 저희가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 상담은 없고 대신에 그 첨삭 메일을 주고받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질문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메일로 써서 보내시면 같이 얘기를 메일로 그걸 주고받게 됩니다. 자, 3, 4월 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화 이론 기초 문제인데 심화 이론 자 세부적인 디테일을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잡혀 있다를 상정을 하고 전체적인 구조는 파악하신 상태에서 이론의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를 하는 반이 3, 4월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1, 2월 반보다는 3, 4월 반부터 보통 많이 수강을 하시게 되는 거고 제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으시면 강의를 보통 뭐 들을까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커리큘럼은 따라가면 편한 공부 방식이에요. 그냥 내가 혼자 하면 힘든 거고 근데 혼자 한다고 안 되는 건 아닌데 같이 하면 조금 편하게 그 구조대로 따라가면 한 번 돌릴 수 있으니까 최소한 한 번은 돌리니까 그것 때문에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4월 반도 똑같이 모의고사 2번 보고 개별 첨삭 2번 진행하고 개인 상담 2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5, 6월부터 문제반인데요. 5, 6월, 7, 8월 문제풀이반의 성격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5, 6월 반은 기출문제와 기본문제 정리반입니다. 그러니까 7, 8월, 5, 6월은 난이도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7, 8월이 조금 더 어려운 거고 5, 6월이 좀 더 쉬운 거.
그러니까 기출은 지금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봤느냐 하면 객관식 기출, 최근 5년 동안 기출까지 같이 확인을 했었거든요.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 확장해서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출은 어디까지 보느냐, 지금까지 출제됐었던 그 교육학 논술, 중등 교육학 논술 영역들은 다 같이 확인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봤었던 객관식 교육학 기출 문제를 5년에서 지금 조금 확장하면 10년까지도 볼까 고민 중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생각 중이긴 한데, 최근에 기출 영역들은 객관식도 중요한 부분들, 객관식 기출을 혼자 보면 되게 위험한 게 안 봐도 되는 걸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건 방향을 잡으면서 같이 확인을 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5급 행정관 선발 시험에서 교육직렬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에서 교육학 그 서술형 시험을 보는데 우리가 보는 문제 형식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봤었던 기출 문제 영역들을 5, 6월 달에 그 5급 문제도 다 같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이론 공부를 할 때 순차적으로 영역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걸 문제를 분리를 해서 볼 거예요. 그러면 심리는 심리 문제만, 그다음에 뭐 교수 이론은 교수 이론 영역만,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서술형, 논술형 시험 그 문제들을 이제 같이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 5, 6월 반입니다. 개별 첨삭 2번, 그다음에 개인 상담 2회 똑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7, 8월 같은 경우에는 종합 문제라고 해서 영역을 섞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영역이 섞여 있잖아요. 4가지, 5가지 영역이 섞여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문제를 섞어서 섞여져 있는 문제를 문제집을 가지고 같이 풀이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모의고사가 이때부터 느는데요. 4번 모의고사를 볼 거거든요. 7, 8월 반에 4번 보는데 그 4번 본다는 얘기는 2주에 한 번씩 본다는 얘기예요. 되게 많습니다. 이때부터 조금 많고, 그래서 개별 첨삭은 4번 똑같이 진행을 하고 개인 상담은 2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9, 10, 11 지금 석 달 동안은, 시험 직전 석 달 동안은 모의고사 하는 겁니다. 문제풀이랑 모의고사는 뭐가 다르냐면 문제풀이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쌤들이 쓰시는 건 모의고사를 볼 때 현장에서 쓰시는 거고, 그 수업에 나와서 문제를 풀거나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쌤들은 미리 공부를 해오시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풀이 설명을 강의를 통해서 주로 정리를 하시게 되는 게 문제풀이반이 되는 거고, 모의고사반은 현장에서 모의고사를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풀이를 정리를 하고 확인을 받게 되는 것이 모의고사반입니다. 9, 10월 달은 동일한 커리큘럼, 똑같이 월화 수업이 있는데 이때는 교재는 요약자료집을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요약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서브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브노트를 가지고 수업을 하되 이때는 모의고사를 현장에서 계속 보시게 됩니다. 보통 지금까지 진행됐던 커리큘럼을 보면 월요일 날 모의고사 2번 보시고요. 화요일 날 1번 보십니다. 그럼 주당 3개씩 현장에서 모의고사를 쓰시게 돼요. 그러면 월요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장에 오셔서 모의고사 문제 풀고 제가 풀이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모의고사 문제 풀고 풀이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다 되게 힘겨워 하시면서 다 하세요. 2개씩. 그 이전에는 막 2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 봐도 굉장히 막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시는데 매일 보면 그게 되게 눈에 무뎌지거든요. 그래서 다들 되게 그냥 편안하게 보시고, 나중에 팔이 안 돌아간다고, 팔이 안 움직인다고 하시긴 하시는데, 2번 보고 풀이하고 2번 보고, 그러니까 2번 보고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표 첨삭을 해요. 대표 첨삭을 해서 다 걷어간 다음에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제가 첨삭을 해서 그 첨삭된 답안을 같이 그 다음 시간 화요일 날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보시는 그 한 번의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 첨삭을 다 진행을 합니다. 개별 첨삭을 다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드리게 되죠. 그래서 개별 첨삭은 총 8회. 첨삭은 8회를 받으시는데 모의고사 문제 푸는 거는, 모의고사의 개수는 주당 3개씩 보는 거기 때문에 3, 8이 24죠. 그러니까 20회 이상의 모의고사를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개별 첨삭은 8번, 개인 상담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2번에서 3번 정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 11월 반은 조금 커리큘럼이 달라요. 일주일에 한 번만 수업이 있습니다. 월요일에만 수업을 합니다. 이때는 전공에 집중하셔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교육학은 조금 비중을 줄이고 그때까지 공부하셨던 사항을 유지하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한 번 보고 거기에 대해서 풀이하고 추가적으로 문제 풀이를 하거나 자료 정리를 하고 그날 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첨삭 다 진행을 하고 그거 가지고 그 개별 상담 2번 정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빡빡하죠? 네, 여기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게 되고, 처음에 공부를 하시면 교육학도 그렇고 전공도 그런데 임용 공부에서 상반기에 굉장히 힘드신 게 뭐냐면
내가 분명히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몸은 힘든데 쌓이는 느낌이 안 들어요. 내가 공부를 했으면 그 다음 주에 혹은 그 다음번에 뭘 보면 공부가 된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좀 더 아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참 빨리 안 들어요. 왜냐하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느낌상은 이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확 올라가서 그게 점점 올라가는 그 구조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그 초반에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부분들을 교육학과 전공을 잘 그 분량을 구분을 하셔서 차근차근 꾸준히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그 날짜나 혹은 매일매일 그 정하시는 비중 자체는 개인별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주당 공부 시간으로 분류를 하자면 교육학은 이틀 정도는 교육학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는 전공. 그 정도 비중이 되게 좋아요. 어차피 우리가 100점 만점에 80대 2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학을 가끔 드물게 막 반반 하겠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교육학 반, 전공 반.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쩌시려고. 절대로 안 되고 교육학은 맥시멈 이틀 하시고 조금 더 부족하다 그러면 반나절 정도만 추가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그걸 매일매일의 비중으로 구분을 하자면 교육학을 하루에 한 3분의 1 조금 못되게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다 전공 공부하시는 거. 근데 그 초반에는 그렇게 매일매일 구분하시는 것보다 초반에는 요율로 구분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기는 해요. 그러다가 하반기로 가면 매일매일 하되 오전에는 2시간 정도 교육학하고 나머지는 전공 쭉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는데 전반부에는 요율로 하셔야 이게 효율이 조금 더 올라가요. 더 많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구조화를 하셔서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쌤들이 이 시험이 뭘 의도하는지, 뭘 원하는지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내가 공부 계획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를 한번 선생님들 공부 상태와 그다음에 시작하시는 상태에 따라서 잘 배분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셨던 쌤들이기 때문에 내년 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으셔서 우리 모두 다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오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